817건 중에 519건이 왔기 때문에 자료가 마치 많이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국민들한테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 자료입니다. 국무총리실에 247건 중에 99건밖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 26건 중에 2건밖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 5건 중에 1건, 법무부에 124건 중에 70건, 법조윤리협의회는 제대로 제출된 게 1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후보자가 그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한 119건의 사건 기록을 보니까요. 그중에 19건은 자문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 했습니다. 나머지 100건의 사건 중에 2012년 6월 22일 대법원에 그 상고심이 제기된 특가법 횡령사건 수임하셨죠? 예, 그런 사건 네. 수임했습니다. 보니까 다른 자료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만 유독 피고인의 이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건을 역추적해봤습니다. 바로 청원아이스 정의동 회장의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황교안 후보자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1심과 2심을 맡았다가 1심에서는 부분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전면 유죄를 받고 나서 상고심 지나가면서 법무법인이 바뀐 그런 사건입니다. 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그 상고심 변호인 선임이 4월 27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한 분의 대법관 출신을 포함해서 3분의 변호사가 이 사건을 선임했는데 모두 김앤장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날 담당 재판부가 배정이 됩니다. 바로 후보자와 경기고등학교 동기 동창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으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월 22일 날 바로 황교안 후보자가 사건 수임을 합니다. 사건 수임 당시에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으로 배정된 사실 아셨죠? 예,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후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전관예우라는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다면 이런 사건은 기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법인에서 수임을 한 사건입니다. 법인에서 수임을 했고 법인에서 수임을 했더라도 담당 변호사로 후보가 지정이 되셨다면 이 사건은 내가 맡는 게 적절치 않다 하고 물러서실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적절한 변론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박원석 의원님과 그다음에 우리 김혜선 의원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김용덕 대법관에게 이 사건과 관련돼서 전화한 적이 없다. 그러면 2012년 5월과 6월 중에 전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뭐 가끔 전화도 하고 뭐 만나기도 하고 그런 네, 2012년 5월과 6월 중에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있다는 얘기죠. 아니 몇 년 전 일인데 제가 네, 그러니까 2012년 5월과 6월 중에 아까 말씀하셨죠.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전화한 적이 없다. 2012년 5월과 6월 중에 전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월까지 특정해서는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청원아이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답변을 요약하면 이건 변론 활동까지 안 갔고 법인 변호사들하고 자문을 했다. 그래서 굳이 선임계 문제를 이거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해당 사건은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1, 2심을 대리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1, 2심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는 어떤 변론 활동이나 자문이나 법리 검토를 한 바가 없어요. 즉 1, 2심은 수임한 거나 대리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후보자가 이게 상고심 단계에 자문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 사건의 대법원 나의 사건 기록을 확인해 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사건의 선임계를 낸 바가 없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분, 그중에 한 분은 대법관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1, 2심에서 태평양이 패소하니까 이 사건을 맡았어요. 그런데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되고 나서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대법관 출신까지 포함되어 있는 김앤장이 이 사건과 관련돼서 특가법성 횡령사건과 관련돼서 법리나 아니면 사실관계를 담당할 실력이 없어서 후보자를 자문 변호사로 이 사건의 자문으로 선정을 했을까요? 후보자가 이 사건에 있어서 후보자가 소속돼 있던 1, 2심에서 후보자가 소속돼 있던 태평양이 다 패소하고 사실상 계약 해지를 당한 상태인데 거기서 김앤장이 사건을 맡았는데 후보자와 고교 동창인
김영덕 대법관이 이 사건의 주심 대법관으로 되니까 후보자가 이 사건을 수임하고 자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선임계를 내는지 여부와 별개로 후보자가 얘기했듯이 한 점의 오해도 있을 수 없는 전관예우와 관련돼서 그 어떤 그 오해나 그 어떤 의혹도 있을 수 없는 정상적인 수임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 후보자가 이 사건에 사건에서 한 대한 역할이 뭡니까? 자문을 했는가 이것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자문하셨습니까? 뭐 그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법원에 여러 자료들이 제출이 되는데 그때 제가 그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내고 후보자가 직접 쓰신 서면이 있으세요? 의뢰인이 뭐 물론 메모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자문을 해주면서 앞으로의 대응을 진행을 하던 중에 제가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마무리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후보자 개인이 수임한 건 아니겠죠? 법무법인 태평양이 아까 수임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무법인 태평양과 이 사건의 의뢰인 간에 자문계약서 있습니까?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 사건을 수임했다는 기록은 이 대법원 사건 기록을 통해서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아니, 우리 법인의 시스템은 원래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것뿐이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이 1, 2심까지 후보자가 속해 있던 법무법인이 패소하니까 들어갔는데 이 사건에 관해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자기들이 다룰 실력이 부족해서 후보자를 자문으로 의뢰인이 선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후보자와 김영덕 대법관의 사적 관계가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뢰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이 관련돼 있던 사건인데 돕고 자문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삼성을 생각한다. 예, 봤습니다. 여기에 후보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나오죠. 그 부분을 보셨습니까?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제목은 봤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삼성이 검찰을 어떻게 관리해 왔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돼서 수사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삼성은 많은 검사들을 다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고위직, 국세청, 공정위 등 관련된 정부기관의 고위직을 뇌물을 주고 상시 관리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떡값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뇌물입니다. 김영철 변호사가 바로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고요. 김영철 변호사는 주로 요 법 쪽에만 담당을 했고 다른 정부 관리를 담당하는 쪽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권자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삼성과 관련된 사건이 오면 알아서 잘 해줘야 내가 승진을 하겠구나. 때로는 직갑조적인 압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점차 승진해서 삼성의 관리를 받고 다시 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는 바로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관리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몇 번 의원님, 제기가 됐었죠. 의원님 그 사실이 아닌 것을 네, 사실처럼 말씀하시지. 의혹이 제기된 건 사실이죠. 뭐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1999년도에 있습니다. 삼성의 성매매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성 고위직과 관련된 성매매 사건이 있었고요. 당시에 후보자는 북부지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북부지청의 형사 5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맞죠? 예, 형사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했죠. 저희 부의 검사가 담당했습니다. 담당했죠. 그러니까 그 검사의 바로 직속 상관이 후보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 어떻게 종결됐죠? 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일부는 기소되고 일부는 입건이 안 되고 그랬습니다. 삼성의 관계자 중에 기소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신분을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그 범죄 이 내용을 김용철 보고 변호사의 판단을 주장에 한 의하면 것입니다. 당시에 삼성 고위 임원이 3사람이 여기 관여가 돼 있는데 2사람은 해외 도피를 시켰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출두를 했는데 그 사람을 삼성이라고 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바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조서 중에는 삼성이라는 얘기가 싹 빠진 거죠. 맞습니까? 삼성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습니까? 검찰 조사에? 조서의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적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한 뒤에 네, 그거는 법리에 국민들이 따라서 판단하실 처리한 것으로 겁니다. 알고 지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용철 변호사는 이 사건을 본인이 처리를 했고 무혐의 처리를 받게 했고 그 대가로 1,500만 원 상당의 휴가를 갔다 왔다가 바로 이 책에 지금 정확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고위 임원들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계좌가 원래 여기 있는 이른바 고급 윤락 포주의 계좌를 추적하다가 그 계좌가 삼성 비자금 계좌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이 김영철 변호사 이 책에 의하면요. 그런데 그 계좌가 비자금 계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좌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 형사 5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적 없으시죠? 저희는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자, 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난 후 김영철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의하면 그래서 후보자에게 검사들이 고생을 했으니 그래서 이른바 의류 시차권이라는 것을 줬다고 신문에도 나왔고 의혹이 제기됐죠. 그런 의혹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아니, 제가 의혹은 그것 때문에 제기됐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네. 제가 그 문제를 보도한 언론을 소송까지 해가지고 제가 현재 승소한 소- 바도 있습니다. 현재 소송 중이죠. 1심 승소했습니다. 네, 1심 승소했는데요. 그 증언이 안 나왔죠. 알겠습니다.